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술 과목을 맡은 정우철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화가들의 이야기 즐겁게 보고 계신가요? 자, 오늘도 굉장히 유명한 화가 두 명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은 인상주의 하면은 어떤 화가가 떠오르실까요? 아무래도 이 두 명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클로드 모네와 오규스트 르누아르입니다. 르누아르, 행복을 그리는 화가로 유명하고요. 클로드 모네, 풍경의 순간순간의 그 아름다움을 그린 화가로 유명하죠. 자, 모네 사진이 있는데요. 클로드 모네 하면은 수식어가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얘기했던 인상주의의 리더이자 수련의 화가죠. 인상주의라는 말은요, 클로드 모네의 인상해돋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이 수련을 아름답게 그리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줬죠. 그러면 르누아르의 자화상도 한번 볼게요. 르누아르 그림 속에는요, 불행이 없는 걸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의 이 행복한 순간을 캔버스에 가득 담아서 보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줬죠. 이들이 함께 같은 곳을 그린 작품을 볼게요. 라 그르누에르, 이 장소를 그린 작품인데요. 앞에 보이는 작품은 이 최초의 인상주의 풍경화라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라 그르누에르, 번역하면 조금 재밌어요. 개구리 연못이에요. 당시 이곳은요, 파리의 젊은 남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물놀이를 하고 데이트도 하는 장소였어요. 지금 서울로 치면 뭐 한강 정도가 될까요? 르누아르와 모네는요, 함께 다니면서 이곳을 그렸습니다. 어떠세요? 비슷한가요? 멀리서 보면은 붓터치가 굉장히 흡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햇빛에 따라 달라지는 색채를요, 수많은 짧은 붓질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주의 그림은요, 붓터치가 보인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연의 움직임을 관찰했으니까. 빛은 멈춰 있지 않잖아요. 순간순간 변합니다. 그리고 빛에 따라 색도 변하게 되죠. 그걸 포착하는 게 인상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그릴 수밖에 없었고 밖에 나가서 직접 빛을 보며 그린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네와 르누아르의 그림 자세히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 눈썰미 좋은 분들은 발견하시더라고요. 한번 짚어볼까요? 잘 보세요. 모네는 풍경 쪽에 더 관심이 많았고요. 르누아르는 자연 속 인물들의 관심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인물들을 자세히 보잖아요. 르누아르가 그린 인물들의 드레스 표현 잘 보세요. 그리고 모네와 비교해보세요. 르누아르 붓터치가 좀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왜 특별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 파리 화단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먼저 짚어야 돼요. 자, 당시 파리 미술계의 권력을 잡은 건 왕립 미술 아카데미였어요. 이곳은요, 매년 파리의 살롱전을,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당시 화가들이 파리에 모였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살롱전에 입상하는 거였어요. 여기 입상해야만 그림이 팔리고요, 화가로 인정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예술가들이 모여서 살롱전에 작품을 출품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걸려야 작품이 팔리는데 심사 기준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당시에는요, 붓터치가 보이면 미완성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봐도 아주 매끄럽고 붓터치가 없어야만 된 거예요. 그리고 캔버스의 뒷면이 보이지 않게 완벽하게 물감을 칠해야 됐죠. 한마디로 색채보다는 소묘를 중요시했고 야외보다는 실내에서 그리는 걸 선호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아주 사진 같은 세밀한 그림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그리라 이거냐? 살롱전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붙은 그림을 볼게요. 너무 잘 그렸어요. 샤를 글레르란 화가가 그린 바칸테스의 춤이에요. 이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자연, 우리가 보는 모습보다도 신화, 역사, 종교화를 높이 잡고 추구했어요. 그런 주제를 실내에서 상상하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앞에서 봐도 붓터치가 없어요. 자, 이런 규칙들을 다 지켜야 살롱전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래야 그림이 팔려. 그랬더니 이런 규칙들이요, 오히려 예술을 억압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예술가인데 그리라는 대로만 그려야 돼요. 이게 어떻게 예술가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반기를 들고 나왔던 사람들이 지금의 인상주의가 된 겁니다. 모네,
르누아르가 그 선두에 있었죠. 자, 그러면 모네의 유년기부터 들어가 볼게요. 모네는 파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항구 도시 르아브르에서 성장했습니다. 사업 수완이 좋았던 아버지 덕분에요. 사실 유년 시절에 부족함은 없었어요. 그저 항구 같은 데 나가서 바닷가 보면서 캔버스 설치하고 그림 그리는 게 너무 행복했던 아이였어요. 자, 그러면 모네의 초기작을 한번 봐볼게요. 모네가 그린 정원의 여인들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전에는 신화, 역사, 종교화를 그리라 그랬어요. 근데 제목부터 보세요. 정원의 여인들이에요. 모네는 직접 캔버스를 들고 나가서 정원의 여인들을 그린 겁니다. 실제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과거를 그리던 사람들이 현재를 그리게 된 거예요. 자, 이걸 두고서 뭐라고 하냐면 과거를 향해 있던 시선이 현재로 오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걸 그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요, 이 작품 조금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사이즈예요. 이 점만 해도요, 중요한 신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림일수록 캔버스를 크게 그렸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지금 의미가 없어요. 내가 좋아서 그린 거예요. 정원의 여인들은. 근데 반항이에요. 캔버스 얼마나 커요? 이 작품은요, 무려 세로 길이가 2m 55c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건 한마디로 대놓고 반항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그리고 싶은 거 크게 그릴 거야. 사실 이때부터 예술가의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르누아르 만나볼게요. 배움을 항상 추구했던 근면성실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돈을 벌어와야 됐습니다. 르누아르가 처음 일했던 곳은요, 도자기 공방이었어요. 그곳에서 이 도자기에 그림 새기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 르누아르가 그 시절에 그린 도자기에 새긴 그림을 볼 수 있는데 딱 봐도 우리가 아는 르누아르 스타일은 아니죠. 아주 굉장히 고전적이고 신화 속 인물을 그린 걸 알 수 있어요. 그때는 시키는 거 그려야 되니까. 그런데요, 10대 초반인 걸 감안하면 재능이 엄청난 거죠. 이 시기의 배움은요, 르누아르 그림 인생, 앞으로 펼쳐질 인생에 큰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자, 인상주의, 밖에서 빛을 포착하죠. 그림을 빨리 그려야 돼요. 근데 도자기에 그림을 새긴다. 도자기 표면이 마르기 전에 빨리 그려야 돼요. 빠른 붓터치, 민첩한 붓터치를 이미 습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르누아르가요, 살던 곳 주변에 가까운 곳에 그 유명한 루브르가 있었어요. 그래서 쉬는 날이 되면 항상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거장들의 그림을 보면서 힐링을 했죠. 요즘으로 치면. 그리고 16살에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림을 모사할 수 있는 자격증을 얻게 돼요. 이게 여러분 10대 때 이 모사 자격증을 얻는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요, 지금도 똑같아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막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도자기 공방에서 그림을 붙이는 기계가 나오면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르누아르는 생각했죠. 아, 이렇게 된 김에 화가가 돼야겠다. 그리고 샤를 글레르 화실에 들어갔던 거예요. 자, 이곳은요, 아주 전통적인 기법으로 그림을 알려주는 곳이었어요. 어느 날 샤를 글레르는요, 자신이 알려준 방식대로 그리지 않는 르누아르를 봐요. 근데 얘가 너무 행복해 보였대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야, 너는 진짜 너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리는구나 라고 했더니, 그럼요, 그림 그리는 게 즐겁지 않다면 그릴 이유가 없는데요. 여기에 르누아르의 예술관이 다 담겨 있어요. 즐거운 거예요. 르누아르의 그림은요, 노동이 아니라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한 거였던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게 진짜 행복했던 거죠. 자, 그러면 르누아르가 그리고 싶었던 자연 속의 행복, 뭔지 볼까요? 산책이라는 그림이에요. 남녀가 산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잘 보잖아요? 굉장히 행복한 순간이에요. 왜냐면 처음으로 남녀의 손이 닿는 순간인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산책을 갔는데 여자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때만큼 행복한 순간이 있을까요? 그죠? 르누아르는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건
딱 그림 봤을 때 산책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그림이다. 딱 자연 속의 빛과 인물을 포착하면서 너무 아름답잖아요. 모네와 르누아르는 같은 길을 가지만 모네는 풍경을 더 사랑했고요. 르누아르는 인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르누아르와 모네 대표작들을 좀 볼 건데요. 자연의 인상과 행복의 인상 어떻게 다른가 볼까요? 이후에요. 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예술가들이 모여서 함께 활동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전시가 바로 인상주의 전시회가 됩니다. 살롱전에는 이제 그림이 자꾸 떨어지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서 본인들이 만든 거예요. 모네는 인상 해돋이를 출품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걸 한번 짚어볼게요. 여러분, 인상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인상파일까요? 근데 그 탄생 배경을 보면 되게 재밌는데 전시회가 열렸는데 이 전시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작품은 모네의 그림이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붓터치가 보이면 미완성이라 생각했는데 저기 바다 표현한 거 보세요. 붓터치가 다 보여요. 인물 표현한 거 보세요. 배 위에. 선명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인물도요. 그냥 붓터치 몇 번으로 그려요. 한 평론가가 생각했어요. 너무 못 그렸다. 너무 못 그린 거예요. 이건 뭐 붓터치가 다 보이고 막 캔버스의 뒷면이 다 보이고 그죠? 이거는 예술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목을 보니까 뭐예요? 인상 해돋이에요. 그 이 인상이란 말을 미완성으로 해석해버려요. 비하합니다. 쟤네들은 미완성인 작품을 완성작이라 우기고 있다. 인상주의자들이다. 라고 비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기죽거나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인상주의자? 인상주의? 나쁘지 않다. 우린 지금부터 인상주의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는 모네의 그림을 조롱하려고 쓴 말이었는데 진짜 순간의 인상만 그린다고. 근데 그걸 써버린 거죠. 그게 인상파입니다. 자, 그러면 르누아르 그림도 봐볼게요. 이것도 재밌어요. 자, 공연장이에요. 오페라는요 19세기 후반 이 파리지앵이라고 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문화도 즐기고 잘 놀고 그죠? 이 파리지앵들의 문화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어요. 예술가들은요 이곳에서 영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다양한 사람들과 요즘으로 치면 막 셀럽들이 오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관찰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그림 속의 남자 봐보세요. 잘 보시면요. 와, 오페라에 막 관심 없어요. 그럼 뭐 하고 있어요? 이 오페라 글래스 끼가지고 오늘 누구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예쁜 여자가 왔나. 저 남자 누굴까요? 재밌게도 르누아르 동생입니다. 동생을 그린 거예요. 에드몽이에요. 여성의 드레스 봐보세요. 화려하죠. 여기는요 셀럽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신 유행하는 의상을 입고서 막 보석 치렁치렁 하고 와가지고 드레스를 자랑하는 곳이기도 했어요. 이처럼 르누아르의 시선은 자연보다는 동시대 인물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자, 제가 흥미로운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두 명이요 동시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한 그림에. 자, 프레데릭 바지유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이에요. 이 그림은요 화가들의 관계를 잘 보여줘요. 자, 아뜰리에 화가들이 모여 있어요. 그림 가운데를 잘 보셔야 돼요. 중간에 3명이 있어요. 그죠? 프레데릭 바지유. 바지유는 찾는 게 쉬워요. 가장 키가 컸거든요. 그래서 파레트, 캔버스를 중심으로 우측에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누가 막대기를 들고 막 그림을 설명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마네입니다. 마네가 선배, 모네가 후배. 헷갈리시면 좀 유치하지만 아야 이렇게 기억하세요. 아가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마네가 선배예요. 그러니까 마네가 그림을 알려주고 그 옆에 이렇게 턱에 손을 기고 듣는 사람이 모네겠죠. 그리고 모네, 마네, 바지유예요. 그리고 가장 왼쪽에 이 계단 밑에 앉아있는 남자가 바로 르누아르입니다. 바지유는 이 3명과 함께 시작했거든요. 모네, 르누아르, 바지유가 삼총사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집도 잘 살았고
부모님이 그림 그리는 걸 허락했어요. 그래서 저기 벽에 걸려있는 그림들 보잖아요. 마네, 모네, 르누아르 이런 화가들의 작품을 사서 걸어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잘 팔리지 않는 친구들의 그림을 사준 거죠. 이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림만 비슷한 게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로 똘똘 뭉쳐있고 서로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더 잘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들도 쉽지 않았어요.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쟁이 있었어요. 수많은 예술가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늘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아까 바지유, 그 화가는 이 전쟁에서 29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은 셋이 같이 시작했는데 모네와 르누아르만 알고 바지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르누아르, 바지유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요. 그리고 다들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쟁을 버티고 전쟁이 딱 끝나요. 이때 살아남은 예술가들이 다시 파리에 모입니다. 이들의 캔버스는 그 아픔에 반대되게 더욱더 밝아져만 갔어요. 자, 모네의 아르장테유 화가의 정원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꽃밭에서 남녀가 서로 마주보면서 손을 잡고 있어요.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아집니다. 모네는 이런 말도 했어요. 대중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나의 것이다. 멋있지 않나요? 전 오히려 요즘 현대인들에게 이 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신념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 자, 그럼 이번에는 르누아르의 행복을 그린 작품 만나볼게요. 자, 르누아르. 그림 예쁘죠? 나뭇잎에 일렁이는 햇빛, 그리고 사람들이 보여요. 남자의 양복부터 여인의 흰 드레스, 그리고 밑에 아이의 모자까지 비추고 있어요. 저 그림자 표현이 생생하죠. 저 그림 속 여성, 다 실존했던 여성이고 남성도 있는 사람이죠. 동네에 살던 잔이란 여성이었어요. 딱 그네를 타고 있는데 지나가던 남자가 마음에 든 거야. 근데 약간 여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얼굴이 약간 수줍어졌어요. 붉어졌고. 예쁜 그림이죠? 그리고 아이가 그 모습을 밑에서 되게 막 발가하면서 보고 있어요. 대신 왼쪽에 웬 중년 남자가 본인이 더 설레하면서 봐요. 전 저 남자는 대체 뭘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표현하는 것도 인상주의였습니다. 그리고 나무 그늘 사이로 딱 떨어진 햇빛 그림자들 너무 예쁘잖아요. 자, 이게 르누아르가 그리고 싶었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예쁜 그림이 있거든요. 한번 만나볼게요. 아, 진짜 예쁘죠? 핑크빛 배경 속에 아름다우면서도 사랑스럽게 묘사가 돼 있잖아요. 두 뺨에는 홍조를 띠고 있어요. 마치 앞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죠. 당시 여배우였던 잔느 사마리에요. 르누아르 작품 속 인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아닐까,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르누아르는 사람을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는 능력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르누아르의 대표작이 탄생됩니다. 대표작 한번 볼게요. 너무 유명하죠? 아마 르누아르를 모르는 사람들도 다 봤을 거예요. 물랭드라 갈레트. 자, 지금으로 치면은 사실 막 술 마시면서 놀고 춤도 추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이런 셀럽들의 파티 장소였어요. 그리고 이 작품은 인상주의 3번째 전시에 출품합니다. 주말이 되면 저곳에 가서 친구들과 놀고 회포도 푸는 곳이에요. 그게 인상주의입니다. 르누아르가 추구했던. 자, 이렇게 모네와 르누아르는요, 서로 응원을 하면서 같은 길을 갔고요. 주제면에서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 두 화가의 마스터피스와 노년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너무 아픈 시대였어요. 지금도 사실 사는 게 쉽지 않죠? 힘들지만 이 시대는 더 했을 겁니다. 이 두 화가는요, 2번의 전쟁을 겪어야 됐어요. 아까 젊었을 때 전쟁 한번 겪었죠? 노년에는 1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 속에서 두 화가는 서로 다른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럼 모네의 말년부터 볼까요? 자, 모네는 생전에 성공했어요. 르누아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번쯤 들어보셨죠? 지베르니 정원에 집을 사고 정원을 가꾸며 지냈습니다. 이제 멀리 나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집 앞이 아름다운 풍경이니까 집 앞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제 정원이 곧 스튜디오인 거야. 이제 멀리 나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찾으러 가지 않아도 돼요. 일본식의 아치형 다리도 만들고요. 꽃도 가꾸고 정원을 가꾼 거예요. 모네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건 그림 그리는 것과 정원을 가꾸는 거다. 그쵸? 그만큼 정원을 가꾸는 것도 사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공을 하고 나서는요. 가난한 예술가들을 지원해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평온하게 말년을 보냈으면 어땠을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점인 것 같아요. 예술가들의 숙명일까? 라고 생각도 해보고. 고통이 몰려옵니다. 노년에. 이게 1910년대를 기준으로 일어나게 돼요. 모네는요. 사실은 젊었을 때 첫 번째 아내를 병으로 보낸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노년에 재혼했는데요. 그 재혼한 여성도 또 병으로 먼저 보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첫째 아들도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기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둘째 아들도 징집됐어요. 사실은 그 넓은 정원 속에 외롭게 있었던 날이 훨씬 많았던 거죠. 그럴 때면요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릴 때만 아픔을 잊을 수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그림을 그린 거죠.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아픔이 있어요. 바로 백내장이었어요. 세잔이란 화가가요 모네를 두고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모네는 눈이다. 이 얼마나 위대한 눈이냐. 두 눈으로 빛의 변화를 평생 포착하며 그렸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 태양빛을 많이 쬐던 그게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백내장에 걸리게 되죠. 자, 백내장이 가장 심했을 때의 그림을 보면요. 그 고통이 느껴질 정도예요. 점점 시력이 악화되면서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워져요. 어떠세요? 달라진 거 느껴지시죠? 모네의 그림은 마치 추상화처럼 변해갔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백내장 환자는요. 유독 붉은 빛을 강렬하게 인식한다고 해요. 어떻게든 그리려고. 그러니까 물감은 점점 겹겹이 쌓이면서 어떻게 돼요? 선명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분명해진 거예요. 오른쪽 눈은 사실상 실명 상태였고요. 왼쪽 눈은 색상이 잘 안 보인 거예요. 자, 모네는 평생 오로지 눈에 의지한 채 그림을 그렸어요. 그럼에도 계속 수련을 그렸죠. 그리고 눈이 이 지경까지 됐을 때 백내장 수술을 받아요. 혹시 수술 받았는데 실패해서 급격하게 시력이 나빠질까 봐 겁이 났답니다. 미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수술 받은 거예요. 사진 하나 볼까요? 수술 직후로 알려진 사진이에요. 그래서 눈을 보시면은 햇빛이 안 들어오게 뭘 덮어놨어요. 자, 수술 어떻게 됐을까요? 100% 성공하진 않았답니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 시력이 회복돼요. 그때 모네는 말합니다. 다시 볼 수 없게 되기 전에 모든 것을 그려야 된다. 그리고 어쩌면 인생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자신의 마스터피스 수련 작업에 들어가요. 1926년작 수련이 있어요. 모네가 26년 12월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사실상 거의 마지막에 그려진 수련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이 생전에 수련을 그리면서 위로받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모네가 수련을 그렸던 건요. 행복도 있었지만 힘들 때 위로받았던 게 있어요. 그리면서 마음을 안정시켰거든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그린 수련은 지금 따로 미술관에 걸려 있습니다. 모네의 가장 가슴 아픈 그리고 마스터피스라 불리는 수련이 걸려 있습니다.
모네는요, 이곳이 이 전시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잔잔한 물의 휴식을 느끼면서 휴식을 느끼고 피곤과 긴장을 풀어낼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랬어요. 한마디로 평화로운 명상을 위한 쉼터가 되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모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수련을 완성하고 1926년 12월 5일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행복한 일도 많았습니다. 모네의 죽음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그리고 모네의 요구대로 종교의식이나 연설 없이 아주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이. 마지막까지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네가 생전에 가장 쓰지 않았던 색이 뭘까요? 어떻게 보면 인상주의자들이 잘 쓰지 않는 색이 있어요. 검은색입니다. 자연의 빛이 있는 한 검은색은 없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장례식이 치러지는 와중에 모네의 관에 검은색 천이 덮어졌답니다. 그때 모네의 지인들이 평생 빛을 포착했던 모네에게 검은색이란 없다 라고 하면서 꽃무늬 천으로 바꿔줬대요. 모네는 말합니다. 나는 자연 앞에서 내가 경험한 것을 전달하기 위해 일을 했다. 그리고 내가 느낀 것을 성공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 느낌을 받는 순간 가장 기본적인 회화의 규칙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다 라고도 했어요. 정말 그 빛을, 이 자연을 완벽하게 그리기 위해서 순간순간을 포착하는 일이 모네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거죠. 자, 모네는 그렇게 인상주의의 리더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순간순간 빛을 쫓느라 짧게 그렸던 그 붓터치들, 결국에 그 붓터치가 추상화의 시초가 돼요. 형태가 없어지는 힌트를 준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그 수련을 그려놨죠. 사람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거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르누아르의 말년을 만나볼게요. 물랭드라갈레트의 무도회 두 번째 버전으로도 평가받아요. 자, 센느강 근처 카페에 모여서 친구들이 다 오찬을 즐기고 있어요. 청춘 남녀가 야외에서 막 음식 먹으면서 떠들썩하게 놀고 있죠. 이런 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 그죠?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막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이런 데 모여서 친구들과 파티하는 거, 이게 인생의 기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보시잖아요. 좌측 하단에 개를 안고 있는 여인이 있어요. 르누아르의 아내가 될 알린 샤르코예요. 그리고 르누아르도요, 생전에 부와 명예를 얻게 돼요. 피아노 앞에 소녀들이에요. 어떠세요? 르누아르는 나이가 들어도 주제에 변함이 없어요. 항상 소소한 행복인 거예요. 그 작은 기쁨을 그리는 게 르누아르예요. 주말에 그냥 피아노 치는 소녀들이에요. 근데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하죠. 르누아르는 말해요. 아름다운 것. 우리의 인생에서 추한 것은 충분히 많아. 우리까지 그런 추함을 더해야 할 필요는 없어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모네와 르누아르잖아요. 이 둘은 어쩌면 노년에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르누아르도 병에 걸립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었어요. 초기엔 당연히 증상이 경미했는데요. 점점 심해져요. 그리고 매년 얼굴은 더 수척해져 갔고요. 얼굴과 손은 조금씩 비틀려 갔어요. 그리고 아까 봤던 알린 샤르고 아내의 모습을 볼게요. 르누아르보다 19살 연하였어요. 근데 독특한 게요, 굉장히 나이 들어 보여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풍채도 커졌잖아요. 이게 알린 샤르고도 몸이 안 좋아졌어요. 당뇨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고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살도 찌게 된 거죠. 이 행복 속에 가려진 르누아르의 삶은요, 아픔의 연속이었어요.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르누아르의 두 아들이 징집됐어요.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목숨을 잃진 않았지만 부상을 당해서 나옵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이 시기 르누아르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요. 병원에 가기도 힘들었어요. 그 당뇨에 걸린 아내가 매일같이 병원에 가서 자녀들을
보살펴요. 그러면 자기 몸을 신경 안 쓴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은 건강해졌지만 급격하게 아내의 몸, 알린 샤르고의 몸이 악화되면서 1915년에 당뇨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르누아르는 이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 시기에 르누아르는요, 젊은 조각가 두 사람을 고용해서 조각을 하기도 해요. 조각, 모성이란 조각인데요. 르누아르는 이 조각을 아내의 무덤에 두려고 제작했어요. 그렇게 르누아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약해져만 가는 몸으로 그림을 그려야 됐습니다. 매일이 싸움이었죠. 심지어 불면증에 마비 증세까지 오면서 몸은 더 말라버렸어요. 말년에 르누아르 몸무게가요, 고작 49kg였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뒤틀리는데 이 시기에 사진을 보잖아요. 휠체어에 앉아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보잖아요. 그러면은 손이 꺾여서 붓을 못 잡아요. 자식들이요, 손에 붓을 묶어줬답니다. 붕대로. 그래서 못 잡으니까 붓을 손에 묶은 채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어느 날 지인이 르누아르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너무 고통스럽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답니다. 저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 왜 이렇게까지 그림을 그리냐 했더니 르누아르가 뭐라 그래요?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영원하다 라고 했어요. 거장의 마인드죠. 르누아르의 마지막 대작을 볼까요? 말년을 대표하는 작품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주제는 비슷해요. 소소한 행복들, 여인들이 목욕하는 모습을 그렸는데 숲속에서 목욕하고 있죠? 근데 잘 보시면은 자세가 약간 그 고전 그림 속에 나오는 비너스의 포즈예요. 르누아르는요, 현실 속 여성들의 행복을 그리면서도 이 구도면에서는 고전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뭔가 인체 표현이 되게 풍만하지 않나요? 왜 저렇게 그렸을까?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당시 르누아르의 몸무게가 49kg였잖아요. 뼈밖에 없는 자신의 몸을 보면서 아마 건강한 에너지가 넘치는 여성을 그렸을 수도 있어요. 다르게 다가오죠. 자, 이 작품은 마지막까지 르누아르가 시도했던 그 예술 세계를 잘 반영한다 평가를 받고 있어요. 르누아르는요, 그림을 순서대로 보게 되면은 다 시기마다 화풍이 변해요. 이게 마지막 화풍이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폐렴과 폐출혈을 겪게 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작품은 막 즐겁고 유쾌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참 다양한 사연이 숨겨져 있죠. 어쩌면 어린 시절 가난, 젊은 시절 인상주의를 시작하면서 들었던 비난들, 전쟁으로 친구를 잃었던 아픔, 우울증, 노년엔 육체의 고통까지 그 너무도 힘들었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 슬픔을 캔버스에만큼은 담기 싫었던 게 아닐까요? 몸은 아프고 고통받았지만 그림만큼은 행복했습니다. 르누아르는요,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난 그것을 강물에 내던져진 코르크 조각에 비유한다. 빙빙 돌다가 물살에 실려가기도 하고 튀어오르고 잠겼다가 떠오르기도 하다가 잡초에 걸리면 벗어나 보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다가 마침내는 사라지고 만다. 가는 곳이 어디인지는 오직 신만이 안다. 어쩌면 르누아르 얘기를 했지만 이건 우리 모두의 인생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바라볼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르누아르가 바라본 건 그 소소한 행복이었죠. 결국 무엇을 볼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캔버스에 르누아르와 모네처럼 밝음과 행복을 가득 담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